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10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경제대공황과 그 여파로 나타나게 되는 이 나치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공황과 나치즘 전체주의를 오늘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대공황이 정치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본 뒤에 이 전체주의의 등장 배경, 그리고 히틀러가 총통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정치 기획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미지 정치에 활용된 미디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30년 11월 8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이 화이트 칼라 실업자 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복장이 남다르죠. 보통 시위라고 하면 작업복 차림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람들은 코트에 거의 정장 차림에 중절모까지 쓴,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왜 길거리로 나서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주식시장의 반전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경험한 경제적 번영은 192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갑자기 반전되게 됩니다.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실상 주가가 하늘로 분지 모르고 계속 올랐었는데 1929년 반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10월 24일, 그것을 우리는 이 검은 목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월 29일, 이것도 검은 화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일에 걸쳐 매수인을 찾지 못한 수천만 증권이 이 증권거래소에 한꺼번에 나와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현금이 부족한 은행 부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수만 명이 연쇄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인식의 확산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과도한 투기,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들이 충분한 보증이 없다는 것을 감지한 이 주식 중개인의 현금 요구가 이 경제 대공황의 시발점이었죠. 이러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위기는 미국 경제 생활의 모든 부분으로 확산되었죠. 번영은 신용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의 폭락, 매도할 수 없는 주식의 축적, 유동성 부족과 많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1929년과 1932년 사이에 산업 생산이 사실상 절반으로 감소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죠. 1930년 실업자가 400만이었다가 31년, 1년 후에는 그 2배인 800만, 1932년에는 1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930년 11월 8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실업자들이 그 시위하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숙련 노동자와 흑인들이 대공황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화이트 칼라 실업자가 시위에 가세하게 된 것이죠. 이 밖에도 농부, 또 호텔, 도우맨, 청소부, 요리사, 화가, 소방관 등이 시위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 결국은 경제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1929년 공황이었습니다. 유럽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을 미국과 경제적으로 통합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수출이 감소했고요. 국제 무역량이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특히 미국 신용으로 산업계에 돈을 푼 독일은 1930년 12월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아 미국과 유사한 위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죠. 실업률 17.5%, 제조업 생산량 40% 감소, 가격 폭락, 이러한 엄청난 시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도난 은행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독일 군인들이 몰려든 이 예금주들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군인들까지 동원될 정도였죠. 독일의 한 저축은행이 부도 선언을 하자 예금을 찾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은행 부도로 위협을 받고 있는 예금주들의 패닉을 느낄 수 있죠. 군인들이 저축은행의 입구를 지키고 돈을 인출하려는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흐름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고립주의와 전체주의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발생한 1929년 위기로 정치적 격변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국가주의의 출현에 기여하게 된 것이죠. 1932년 11월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선출된 루즈벨트는 경제 자유주의보다 국가 재건을 우선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뉴딜은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했죠. 유럽에서는 전체주의 정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립주의라는 것은 여기다 굳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블록 경제라는 것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파운드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이 영국 식민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실상 고립적인 영국과 식민지와의 교역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는 그러한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하고요. 이 프랑스는 프랑화 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프랑화 블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블록은 프랑스와 프랑스 식민지, 북아프리카와 이제 이 중미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하고요. 그 지역을 이제 동맹 관계로 맺고 이제 프랑스의 이 생산물을 이 공장 생산물을 이제 식민지에서 소화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 고립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건 1930년 이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이 당원들이 이 핵심 당원들이 모여서 한 집회의 기념 사진 촬영 모습입니다. 독일에서 국가사회주의가 이제 부상하게 되죠. 1929년 나치 당원이 이제 17만 6천 명에 이르게 됐고요. 1930년에는 9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107명이 당선되게 됩니다. 1931년에서 32년 경제 위기에서 정권 획득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1933년에는 권력을 쟁취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경제 철학을 가진 수상 하인리히 브리닝은 이 통화 디플레이션과 이 사회적 긴축 정책, 즉 실업수당과 사회적 수당의 이 축소로 특히 실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만연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권력 획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니렌베르크에서 열린 나치당 대회입니다. 사실상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서서히 이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 독일은 이 베르사유 조약 기간 동안 전술국들이 부과한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그로 인한 금융위기는 이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의하면 사실상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리게 했죠. 그런데 사실상 독일의 마르크화를 가지고 이제 전쟁 배상금을 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너무 막대해서 사실상 그 배상금을 갚을 돈이 독일 입장에서는 없었죠.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것이 사실상 윤전기를 돌리는 방법이죠. 마르크화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24시간 풀가동으로 윤전기는 세계에 있는 윤전기는 다 구입해서 일단 마르크화를 막 찍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폭등하게 되죠. 이 마르크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물건값이 상당히 거의 예를 들어서 화장지 하나를 산다고 해도 전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었다면 그 다음날이 되면 10,000원으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팽배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 세관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군인이기도 했어요. 군인이자 세관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정책을 반대하게 되죠. 나치당은 인플레이션으로 도탄에 빠진 사람들과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상황 개선을 약속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청년 돌격대와 같은 준군사 조직을 활용하여 대중정당을 구성하려고 하죠.
국가주의적 가치를 부추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예. 미넨 브라운 하우스에서 청년 돌격대와 만난 히틀러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청년들의 시선이 모두 히틀러를 향하고 있죠. 히틀러는 멀찍이 가깝지만 또 멀찍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응시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1928년 3%의 득표율에 불과했던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1929년의 위기로 지지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1932년 11월 6일 총선이 있었는데요. 3%였던 이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무려 34.09%의 지지율로 제1당이 됐죠. 1933년 1월 30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게 됩니다.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의 사망으로 제국의 총리 겸 대통령이라는 이중 칭호인 즉 총통이 되게 되죠. 이 총통은 총리 겸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반대자들의 제거, 그리고 정당 활동의 금지, 중앙집권 국가의 수립을 이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이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936년부터 국가의 군사화와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전개하게 되죠. 자, 이미지 정치의 기술자들이 이 시기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앞서는 대중정당이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이라면 이제 이미지 정치가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히틀러는 나치당의 토대를 확장할 필요를 느끼고 집권 전부터 대중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이데올로기를 심기 위한 선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미디어와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히틀러에 관한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사진이 매우 적합한 매체로 선택되게 됩니다. 히틀러의 전속 사진가이자 친구인 하인리히 호프만의 사진은 1932년 미넨의 브라운 하우스에서 독일 전역에서 모인 40명의 청년 돌격대와 만나는 히틀러의 모습을 전하고 있죠. 앞서 봤던 이 사진입니다. 정치 기획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히틀러가 그 참모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아쉽게도 화소가 좋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938년 11월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당 대회, 앞서 본 사진에 있습니다. 이 열광적인 소녀들이 모여 히틀러를 향해 오른팔을 뻗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은 메르세데스에 서 있는 히틀러에게 집중되어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이 이 시기에 이제 아주 정점을 찍었던
이 회사들이라고, 자동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은 이 시기가 바로 마이카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우토반이라는 이 고속도로를 뚫었던 시기가 바로 이 히틀러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다른 시점에 촬영된 두 사진 모두 히틀러의 카리스마를 최대한 표현하고자 기획된 것이었죠. 자, 이 사진은요, 히틀러의 이 사진인데요. 이 연설을 스튜디오에서 그 연설을 라디오 연설이나 TV 연설을 하기 전에 이제 대중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지 이 연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주의 국가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죠.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체주의적 기구가 설립되게 됩니다. 특히 사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중선전의 강화를 동반하고 있죠. 1933년 3월 14일 게벨스의 주도로 이 정보선전부가 창설되게 됐고요. 이 1933년 11월 4일에는 대중선전의 강화를 위해 베를린에서 디 카메라 사진 박람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히틀러의 특징과 이 국가 행사에 영원성을 부여할 공식 사진작가가 임명되게 되죠. 1920년대 등장한 포토 저널리즘의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생활의 통제, 억압적인 경찰기구, 국가 권력의 중앙 집권화, 그리고 대중 미디어의 독점은 결과적으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 전체주의 국가 건설을 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히틀러 숭배와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이 저널리즘, 미디어, 사진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출된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게 되죠. 자신이 연설가로서 소질이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던 히틀러는 마인캄프, 사실상 이것은 나치당 전용 사진 촬영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마인캄프에서 이제 연설을 하기 전에 이 히틀러가 연습을 하는 모습을 전속 사진가가 찍은 것이죠. 이거는 원래 잘 나오지 않은 사진이라서 채택이 안 된 거를 이 하인리가 본인이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 나중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 마인캄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상 나치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의 문화의 중심인 선전의 중요성 때문에 이 마인캄프가 만들어진 것이죠. 히틀러 연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단순하면서도 집중적인 논리 구성으로 대중들의 의식을 압도하고 설득하는 데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항상 단순하고 반복적인 논리로 연설을 했죠. 때로는 선언적, 때로는 주문적 어조를 띤 이 히틀러의 연설은 고대 연설가로부터 빌려온 수사에 호소하여 제스처와 단어를 연결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 몸짓 효과와 얼굴 표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 하는 이 하인리 호프만이 1925년에 찍은 사진에서 나타납니다. 앞서 봤던 그 4장의 사진입니다. 히틀러 연설 포즈의 특징은요, 카메라 앞에서 팔을 들고 주먹을 움켜쥐고 검지손가락을 뻗기도 하죠. 전투적, 명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억양과 단순한 연설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메시지에는 국가 공동체, 인종의 순수성, 볼셰비키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묻어져 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거부감을 이 히틀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사회주의와 이 공산주의는 사실상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히틀러에서도 스탈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뭐 이 국가사회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사회주의이죠. 뭐 어차피 그 공산주의도 국가가 이 생산수단을 소유해야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이 독일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에서는 이 초기에는 사실상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해외여행을 그 당시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에서 이제 정책 입안을 해서 이 노동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요. 또 그 세면대 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이 자본가들과 싸워가면서 사실상 세면대를 이 작업장에 반드시 비치하게끔 만들어 놓게끔 이 시설 규정을 만들기도 하죠. 앞서 얘기했던 이 나치당이 노동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실상 거기에 이제 국가 공동체와 인종의 순수성, 뭐 이런 것들은 또 보수주의자들에게 또 점수를 얻고요. 이 볼셰비키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은 또 사실상 이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얻는 이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노동자가 됐던 보수주의자가 됐던 누구든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이 히틀러고요. 바로 그 점이 히틀러가 이 총통까지 올라가는 이 배경이 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라는 것의 정체성은 없는 것이죠. 표만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일의 웅장하고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고 있죠. 자, 연출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된 연설 장면을 통해
당시 독일인들의 비현실적인 자신감과 이 비현실적인 자신감은 사실상 이 전선이 서서히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독일인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아주 비현실적인 자신감과 히틀러를 우상으로 숭배한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히틀러는 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데 매우 능숙했죠. 언론과의 인터뷰, 라디오 연설, 회의 시 이 사운드 증폭 기술까지 활용해서 그리고 영화, 뉴스 등을 포함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히틀러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독일인들의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전체주의의 등장 배경과 영웅 숭배를 위한 정치 기획가들의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1주 차이기 때문에 이제 홀수차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주제를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생활이 중요해졌고 바야흐로 마이카 시대를 맞이했던 1930년대 독일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상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이 자유가 보장되었던, 사생활이 보장되었던 시대는 없었다고 얘기될 정도로 모든 것이 자유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독일인들은 1930년대에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거기에 묻어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 전체주의가 다시는 지금 현 사회 속에서 재등장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 두 가지 주제를 A4 두 페이지 이내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틀러 시기를 뿔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놓고 보면 사실상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 거죠. 제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거거든요. 그래요. 만약에 이 시대 독일인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 사실상 앞서 얘기한 바대로 마이카 시대에서 또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대중 소비와 대중 그 미디어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토바이를 부릉부릉하면서 다니는 폭주족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재즈 카페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온갖 얘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독일인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와 비슷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전체주의가 다시 재등장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